안녕하세요. 루트비티크의 금발의 에크베르트를 소개합니다. 루트비티크는 독일의 낭만주의 문학운동을 주도한 작가 중 한 명으로 낭만주의 문학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였던 마법과 전설 속의 영험한 존재들을 인간의 심리와 절묘하게 아우릅니다. 뛰어난 상상력과 인간의 어두운 측면이 교묘하게 결합된 그의 작품은 극적인 반전을 통해 독자에게 예기치 못한 충격을 던져줍니다. 금발의 에크베르트. 하르츠 산맥 속 어느 지방에 기사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간단하게 금발의 에크베르트라 불렀다. 나이는 대략 40세가량 되었으며 키는 중간 정도였고 창백하고 홀쭉한 얼굴은 숱이 많으며 짧고 옅은 색의 금발로 덮여 있었다. 그는 매우 조용히 외따로 살았으며 이웃 사람들끼리 벌이는 다툼에 결코 휩쓸리는 법이 없었고 자신의 조그마한 성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 바깥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다. 그의 부인도 그와 똑같이 고독을 즐겼고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며 단지 하늘이 여태껏 자식을 점지해주지 않은 것만을 슬퍼했다. 아주 간혹 에크베르트를 방문하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손님들 때문에 일상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고 성 안에서는 중용의 미덕을 지키면서 모든 일은 검소하게 처리되었다. 손님이 있는 경우에 에크베르트는 유머가 있고 쾌활했으며 단지 혼자 있을 때만 사람들은 그에게서 폐쇄적인 모습과 조용하고 사려 깊으면서도 침울한 면이 있음을 알아차리곤 했다. 어느 누구도 필립 발터만큼 성을 자주 방문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에크베르트와 허물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고방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발터는 원래 프랑켄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종종 에크베르트의 성 인근에서 반년 이상씩 머물면서 약초와 수석을 수집하거나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는 재산이 조금 있어서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에크베르트는 종종 그와 함께 산책했으며 해가 바뀌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긴밀한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조심스럽게 숨겨온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해진다. 그럴 때면 영혼은 더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열어보이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이런 순간에 섬세한 두 영혼은 서로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지만 때로는 친구와의 만남을 피하게 되기도 한다. 어느 안개 낀 저녁에 거의 가을이 다가왔을 무렵 에크베르트가 부인 베르타, 발터와 함께 벽난로의 불 주위에 빙 둘러앉았다. 불꽃은 방을 밝게 비추며 높이 천장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깜깜해진 밤은 창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무들은 바깥에서 습기를 머금은 추위 앞에 떨고 있었다. 발터가 돌아갈 길이 멀다고 말하자 에크베르트는 자신의 집에서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누다가 자고 갈 것을 권했다. 발터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포도주와 저녁 식사가 들어왔으며 벽난로에 나무를 더 넣으면서 대화는 더욱 유쾌해지고 친밀해졌다. 저녁을 치운 후에 하인들이 물러나자 에크베르트는 발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친구여, 당신은 꼭 한번 제 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기이하다고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기꺼이 듣겠습니다. 라고 발터가 대답했다.
다시 세 사람은 벽난로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자정 무렵이었다. 달이 펄럭이며 지나가는 구름을 뚫고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었다. 저를 고집이 세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베르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남편 말이 당신의 생각은 고귀해서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기묘하게 들릴지라도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지 말아주세요. 저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제 아버지는 가난한 양치기였습니다. 제 부모님 댁의 살림살이는 어려워서 빵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없는 때가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를 아직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것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난 때문에 자주 싸우면서 서로에게 심한 비난을 퍼부은 일입니다. 싸우지 않을 때는 제게 하찮은 일도 못하는 우직하고 멍청한 아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퍼부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매우 서툴렀으며 어쩔 줄 몰라 손에 있는 물건을 모두 떨어뜨렸답니다. 저는 바느질도 물레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가사에 도움이 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으며 단지 부모님의 고생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종종 구석에 앉아서 갑자기 제가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여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또는 금과 은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님의 머리 위에 뿌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부모님이 놀라워하시면 내 기분이 얼마나 상쾌해질까를 실컷 상상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게 땅속의 보물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거나 보석으로 변하는 조약돌을 주는 요정이 나타나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기이한 환상에 빠져서 무언가를 도와드리거나 가지러 가기 위하여 일어서야만 했을 때 더욱더 일에 서툴렀습니다. 왜냐하면 제 머릿속은 이상한 상상으로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살림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에 불과했으므로 제게 점점 더 심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이유로 나를 자주 가혹하게 취급했으며 아버지로부터 다정한 말 한마디를 듣는 일조차 드물었습니다. 저는 8살 정도 되었으므로 일을 하거나 쓸모있는 일을 배우게 하려고 부모님은 진지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제가 게으름 속에 나날을 보내는 것이 제 변덕이거나 게으름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그치면서 끈질기게 못살게 굴었습니다. 협박을 해도 소용이 없자 아버지는 나를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벌을 주었습니다. 저라는 아이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애물이기 때문에 체벌은 매일매일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밤을 꼬박 새우면서 저는 심하게 울었습니다. 저는 죽었으면 하고 바랄 정도로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겼으며 완전히 버림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날이 밝는 것이 두려웠으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가능하다면 모든 재주를 지녔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보다 제가 더 멍청한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포자기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는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오두막집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곧 탁 트인 벌판이었습니다. 벌판에 이어서 숲이 나타났습니다. 숲속에는 빛이 거의 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아버지가 잡으러 오실지도 모르고 제가 도망쳤기 때문에 저를 더욱 잔인하게 다룰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피곤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숲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상당히 높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앞에 놓인 뭔가 어두운 것,
짙은 안개에 덮여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때로는 언덕을 기어 올라가야만 했고, 때로는 바위 사이로 굽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림없이 마을에 인접한 산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는 곳에 있는 것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서 자라 여태껏 저는 산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맥이라는 단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귀에 무시무시한 소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갈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를 앞으로 가게 만든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에서 불어오거나 멀리서 나무를 벌목하는 소리가 조용한 아침을 뚫고 들려올 때는 자주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나중에 숯 굽는 사람과 산골 사람을 만났을 적에는 낯선 억양에 놀란 나머지 저는 거의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여러 마을을 지나가면서 너무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기 때문에 저는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느냐는 사람들의 물음에는 대답을 잘하여서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흘을 계속 걸어가자 작고 좁은 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좁은 길은 저를 점점 더 큰 길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바위들은 이제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돌풍이 처음 내던져 흩뜨려 놓은 것 같이 포개어져 쌓인 큰 바위였습니다. 저는 계속 가야 할지 어쩔지를 몰랐습니다. 마침 가장 좋은 계절이었기 때문에 밤이면 숲속이나 외딴 양치기의 오두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과는 전혀 맞닥뜨리지 않았고 또 이러한 황야에서 인가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리라고는 생각해 볼 수도 없었습니다. 바위는 점점 더 험해졌고 저는 절벽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으며 자주 현기증을 느꼈고 제 발 아래에 있는 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기분이었으며 울고 또 고함을 질렀습니다. 바위 골짜기에서 내 목소리는 끔찍한 울림으로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좀 쉬려고 이끼가 낀 자리를 찾아내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에 잠들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동물의 소리였고 때로는 바위 사이로 탄식하며 지나는 바람이었으며 때로는 알지 못하는 새들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기도를 올렸으며 거의 아침이 되어서야 잠이 들곤 했습니다. 낮이 되어 햇빛이 얼굴에 비추자 깨어났습니다. 제 앞에는 가파른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황야를 벗어날 출구를 찾거나 혹시 인가나 사람을 볼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 위에 서자 제 둘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 눈이 닿는 한의 모든 것은 안개로 덮여 있었습니다. 낮은 회색으로 흐릿했으며 바위 틈새를 비집고 솟아난 몇 무더기의 덤불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무나 들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단 한 명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절실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불안에 떨게 될지라도 말입니다. 동시에 저는 고통스러울 정도의 배고픔을 느꼈으며 쓰러지면서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살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나 벌떡 일어나 간간히 탄식을 하면서 온종일 눈물을 흘리며 걸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거의 의식이 없다시피 피곤하고 지쳐 살고는 싶지 않았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났습니다. 저녁이 될 무렵 주위의 경치가 상당히 익숙하게 여겨졌습니다. 의식과 희망이 다시 솟아나 살고자 하는 소망이 제 혈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물레방아 소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황량한 바위가 끝나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너무나도 좋았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멀리 아늑한 산과 숲과 목초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고독과 의지할 데 없는 제 처지도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물레방아 대신 마주친 것은 저를 낙담시킨 폭포였습니다. 개울에서 손으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낮은 기침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놀라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걸어가서 숲의 구석에서 쉬고 있는 늙은 여자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의 검은색 옷차림에 머리와 얼굴의 대부분은 검은 모자로 가리고 있었으며 손에는 T자형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옆자리에 앉히더니 빵이랑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 그 여자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성가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저에게 따라와도 좋다고 허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제안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의 목소리와 존재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그 여자는 상당히 민첩하게 갔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친 암벽을 뒤로 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들판을 지나서 상당히 긴 숲을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숲에서 걸어 나오자 바로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광경과 느낌은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 우뚝 솟은 나무의 가지 끝까지 가장 부드러운 붉은색과 금색이 모든 것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들에는 황홀한 빛이 펼쳐져 있었고 숲의 나뭇잎은 고요히 서 있었으며 푸른 하늘은 열린 낙원 같았습니다. 샘이 졸졸 흐르는 소리는 때때로 나무에 팔랑거리는 소리와 더불어 맑은 정적을 뚫고 애수를 띤 즐거움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젊은 영혼은 이제 처음으로 세상과 세상사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제 눈은 저 자신과 저를 이끌어주는 늙은 여자와 그리고 제 영혼도 잊어버린 채 제 눈은 금빛의 구름 사이를 열중해서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작나무가 심어진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자작나무로 울창한 푸른 계곡을 볼 수 있었고 그 아래 나무들 가운데에 조그만 통나무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활기차게 개가 짖는 소리가 울렸으며 곧 조그맣고 재빠른 개 한 마리가 그 여자에게 달려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개는 제게로 와서 저의 모습을 샅샅이 살피더니 다정한 몸짓을 하면서 늙은 여자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언덕에서 내려와 통나무집에서 울려나오는 꼭 새가 부르는 것 같은 아주 멋있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다음 노래였습니다. 숲속의 고독이 나를 기쁘게 만드니 내일도 오늘같이 영원히 그러리라. 오,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지 숲속의 고독이. 이 몇 소절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발트 호른과 목동의 피리가 멀리서 뒤섞여 연주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매우 긴장되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의 허락을 기다리지도 않고 저는 통나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정돈되고 청소되어 있었으며 벽장 위에는 몇 개의 잔이 놓여 있었고 식탁에는 이국풍의 그릇이 있었으며 창가에 있는 반짝이는 새장 속에는 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새였습니다. 그 여자는 몹시 기침을 했으며 전혀 다시는 나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조그만 개를 쓰다듬었고 때로는 예의 그 노래로 응답을 하는 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로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얼굴은 끊임없이 실룩였으며 나이 때문인지 머리를 계속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외모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운이 회복되자 그녀는 램프에 불을 붙여 아주 조그만 식탁을 차렸으며 저녁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제 쪽을 보면서 엮어맨 등나무 의자 중 하나에 앉도록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보고 가까이 앉았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만 앙상한 손으로 깍지를 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얼굴을 일그러뜨리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매우 조심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그녀는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좁고 작은 방에 있는 침대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큰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반쯤은 멍한 상태로 밤중에 몇 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여자가 기침을 하고 개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잠이 든 것처럼 보이던 새가 노래 중 몇 소절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창문 앞에서 쏴쏴 소리를 내는 자작나무와 멀리서 나이팅게일의 울음이 합쳐서 너무도 황홀한 화음을 내는 바람에 제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다른 더 이상한 꿈속에 빠져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침에 그 늙은 여자가 저를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물레를 돌려야 했으며 그것을 금방 할 줄 알게 되자 또한 개와 새도 돌보아야 했습니다. 저는 곧 가사를 돌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주위의 모든 일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 늙은 여자가 무언가 이상한 면을 지니고 있음도 그 집이 기묘하며 모든 사람에게서 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새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의 아름다움이 항상 제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새의 깃털이 가능한 온갖 색깔로 반짝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연푸른 색과 불타는 듯한 붉은색이 목과 몸통에 뒤섞여 있었으며 새가 노래를 부를 때에는 자랑스럽게 뽐내는 바람에 새의 깃털이 더욱더 화려하게 보였습니다. 늙은 여자는 자주 외출을 했으며 저녁 때가 되어 돌아올 때쯤 저는 개와 함께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저를 아기라거나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녀를 진심으로 좋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년기에 우리들의 감각이 모든 것에 익숙해지듯이 그랬습니다. 저녁이면 그녀는 저에게 읽기를 가르쳤으며 저는 문학에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문학은 그 후 혼자 고독한 시간에
끝없는 즐거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멋진 이야기가 있는 오래된 필사본 몇 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의 생활 방식에 관한 기억은 제게는 아직도 여전히 기묘하게 여겨진답니다. 어떤 사람의 방문도 받지 않고 단지 그렇게 조그만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살았습니다. 그 개와 새는 제게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주 불렀던 그 개의 기이한 이름을 그곳을 떠난 후에는 다시는 생각해낼 수가 없답니다. 여러 해를 저는 그렇게 그 늙은 여자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저를 믿게 되고 비밀을 알려준 건 제가 12살가량 되었을 때입니다. 새는 매일 알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알 속에는 진주 한 개나 보석이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제게는 결코 일일이 돌보도록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몰래 새장 속에서 열중해서 일을 한다는 건 저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게 자신의 부재 중에는 알을 가져다 이구풍의 그릇에 잘 보관하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것을 남겨두고는 이전보다 더 오래 몇 주일이나 몇 달씩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저의 물레는 윙윙 소리를 내었고 개는 멍멍 짖었으며 대단한 새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위의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해서 저는 그 기간 내내 어떤 폭풍도 어떤 나쁜 날씨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길을 헤매다가 그곳으로 오지 않았으며 어떤 사나운 짐승도 저희들의 집 가까이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족했으며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간이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계속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진정으로 행복할 테지요. 제가 읽은 몇 권 안 되는 책에서 저는 세상과 인간에 대하여 완전히 기묘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만사를 저로부터 그리고 제 주위의 사물에서 추론했습니다. 유쾌한 사람들 이야기라면 조그만 개와 결부시켰으며 화려하게 차린 귀부인은 항상 기이한 새, 그리고 늙은 여자라면 저와 사는 기이한 늙은 여자와 연결시켜서만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것도 읽었으며 기이한 이야기는 상상 속에서 공연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기사를 생각해내었으며 제가 애써서 만든 기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미덕이란 미덕을 모두 지닌 사람으로 미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가 저의 사랑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는 제 자신을 정말로 불쌍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긴 감동적인 연설을 스스로에게 하곤 하였습니다. 오로지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때로는 큰 소리로 말입니다. 당신들은 미소를 지으시는군요. 물론 우리들 모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홀로 있는 것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게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제가 집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는 저를 매우 좋아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새는 제 모든 질문에 노래로 대답을 했으며 물레는 항상 힘차게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결코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랜 여행에서 늙은 여자가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제가 주의 깊게 일을 한 것을 칭찬했으며 제가 온 이후로 살림이 훨씬 잘 정돈되어 꾸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성장과 제 건강한 모습을 기뻐했으며 한마디로 그녀는 저를 마치 딸처럼 대했습니다. 얘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한 번은 그녀가 제게 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만 계속한다면 네 일은 항상 잘 될 것이야. 그러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결코 번영을 이루지 못해. 아무리 늦더라도 벌이 따르게 된단다. 그녀가 이 말을 할 때 저는 그 자리에서는 별로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사에 있어서 천성적으로 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밤중에 다시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되짚어 보았습니다. 저는 부유함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녀의 진주와 보석이 아마도 비싼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생각은 곧 점점 더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이라는 말을 무슨 의미로 했을까? 그녀의 말의 의미를 저는 지금까지도 완전히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영혼의 결백함을 잃게 되면 그 대가로 지성이 발달되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지요. 그 늙은 여자가 없을 때에 제가 새와 값진 보물을 챙겨서 제가 책을 통하여 알게 된 세상을 찾아 나서는 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아직도 살아있는 매우 멋진 기사를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다른 생각보다 더 현실감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물레에 앉았을 때면 언제나 제 의지와는 반대로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보석으로 멋지게 치장하고 주위에 기사와 왕자들로 둘러싸여 있는 제 자신을 상상할 정도로 생각에 푹 빠지곤 했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이런 식으로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다시 눈을 들어서 조그만 거실에 있는 저를 발견할 때 저는 많이 침울해졌습니다. 게다가 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 늙은 여자는 더 이상 저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의 여주인은 다시 길을 떠나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통 때보다 더 길게 집을 비우게 되므로 매사를 빈틈없이 처리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녀와의 이별이 상당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를 다시는 못 보게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떠날 때 오래 찬찬히 보았으며 제가 왜 그렇게 걱정에 휩싸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차리지는 못하였지만 제 계획은 이미 제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개와 새를 그렇게 열심히 돌보아 준 적이 없었습니다. 동물들이 평소보다 더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새와 함께 오두막집을 나와 이른바 세상을 찾아 나서려고 굳게 마음을 먹었을 때는 늙은 여자가 길 떠난 지 2, 3일 뒤였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괴로웠으며 무거웠습니다. 그곳에 머물고 싶었으며 떠난다는 생각이 몹시 싫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 속에 이상한 싸움이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속에 두 개의 갈등을 일으키는 영혼들 간의 다툼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 평안한 고요함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다음 순간에는 온갖 다양함을 지닌 새로운 세계에 관한 생각에 매혹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개는 쉬지 않고 제게 달려들었고 햇빛은 들판에 상쾌하게 내리쪼였으며 푸른 자작나무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저는 마치 뭔가 매우 서둘러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그 작은 개를 잡아서 방 안에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새가 든 새 장을
겨드랑이에 끼었습니다. 개는 예기치 않은 취급에 애처롭게 낑낑대며 비틀고 뒤척였습니다. 개는 저를 애원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지만 저는 개를 데리고 나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보석으로 가득 찬 그릇 하나를 집어서 주머니에 쑤셔 넣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새는 머리를 묘하게 뒤로 돌렸습니다. 제가 새 장을 들고 대문을 나설 때였습니다. 개는 저를 뒤따라오려고 무지 냈었지만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한 절벽에 이르는 길을 피해서 반대되는 쪽을 향하여 걸었습니다. 개는 큰 소리로 짖었고 끊임없이 낑낑대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진실로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새는 두서너 번 노래를 하려고 했지만 운반되고 있기 때문인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걷자 개 짖는 소리는 점점 약해졌으며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렸으며 거의 다시 되돌아갈 뻔했지만 새로운 것을 보겠다는 욕심이 저를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몇 개의 산과 두서너 개의 숲을 지나서 저녁이 되었을 무렵에 한 마을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마을 여관에서 그날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관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주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방 하나와 침대를 배정받고 저는 상당히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다만 저를 위협하는 늙은 여자에 관한 꿈을 꾼 것을 제외하고는 말이에요. 제 여행은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늙은 여자와 조그만 개에 관한 생각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돌보지 않아서 그 개가 굶어 죽었음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숲에서 저는 자주 그 늙은 여자가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하면서 길을 갔습니다. 제가 쉴 때는 새 장을 바닥에 놓았으며 그때마다 새는 기묘한 노래를 불러서 제가 버리고 떠나온 행복했던 외딴 곳에서 머물렀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천성이란 얼마나 잊기가 쉬운지 저는 이제 제 어렸을 때의 여행이 지금의 여행보다 그렇게 우울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어릴 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몇 개의 보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날 걷고 걸은 끝에 작은 마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묘한 기분이 들어서 두려웠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곳이 바로 제가 태어난 마을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수많은 이상한 기억이 홍수처럼 몰려왔습니다. 기쁨이 넘쳐 제 뺨에 눈물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 집들이 들어섰으며 그 당시에 처음 세웠던 집들은 이제 낡았습니다. 집이 불타버린 곳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비좁았습니다.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뵙게 될 수 있다는 기대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조그만 집, 익히 알고 있는 문지방, 문의 손잡이는 완전히 전과 같아서 마치 제가 어제 문을 반쯤 열어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은 대단히 격렬하게 뛰었으며 제가 서둘러 문을 열자 완전히 낯선 얼굴들이 거실에 둘러앉아서 놀라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양치기 마틴에 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3년 전에 부인과 함께 죽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돌아 나와서 큰 소리로 울면서 마을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가 지닌 부유함으로 부모님을 놀라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상한 우연으로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항상 꿈꾸어왔던 일이 현실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함께 즐거워하실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에서 제가 가장 희망했던 일이 이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쾌적한 도시에 저는 정원이 딸린 집 한 채를 빌리고 하녀를 한 명 두었습니다. 제가 추측했던 것만큼 세상은 그렇게 멋지지 않았지만 늙은 여자와 함께 그곳에서 살았던 일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당히 만족해서 살았습니다. 새는 이미 오래전부터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가 어느 날 밤 느닷없이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을 적에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게다가 다른 말로 노래 불렀습니다. 숲의 고독이여, 얼마나 너는 멀리 떨어져 있는지. 오, 너는 알게 되리니 머지않아 후회만 남게 됨을. 아, 나의 유일한 기쁨인 숲의 고독이여. 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새롭게 생각났으며 제가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음을 점점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적에 새가 바라보는 것이 매우 거슬렸습니다. 새는 줄곧 저를 바라보았으며 새의 존재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는 새로운 노래를 전혀 멈추지 않고 전에 그랬던 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울려 퍼지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새를 찬찬히 관찰하면 할수록 새는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는 새장 문을 열었으며 손을 집어넣어서 새의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새는 저를 간청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으며 제가 손을 놓았지만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새를 정원에 묻었습니다. 이제 자주 하녀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녀였을 때를 되돌아보았으며 그녀도 제 금품을 강탈하거나 저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 맘에 꼭 맞는 젊은 기사 한 분을 알게 되었으며 그의 청혼을 승낙하였습니다. 발터 씨, 이것으로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그 당시에 만나봤어야 합니다. 에크베르트가 급히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그녀의 젊음, 아름다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력은 외딴 곳에 살면서 그녀가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제게 마치 기적처럼 여겨졌으며 저는 그녀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전혀 없었지만 그녀의 사랑으로 이렇게 부유해졌습니다. 저희는 여기로 이사를 왔으며 지금까지 단 한순간이라도 저희의 결합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말을 하다 보니 벌써 밤이 깊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러 가야겠습니다. 베르타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그녀의 방으로 갔다. 발터는 그녀의 손에 잘 자라는 키스를 하면서 부인, 감사드립니다. 신비로운 새와 함께 있으면서 조그만 슈트로미안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라고 말했다. 발터도 자러 갔다. 에크베르트만이 여전히 불안한 채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사람이란 바보가 아닐까?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아내로 하여금 발터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도록 했는데 이제 비밀을 털어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으니 그가 이 신뢰를 악용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을까? 인간의 천성이 그렇듯이 그도 비밀리에 보석을 훔칠 계획을 세우고 보석을 갖고 싶은 근본적인 욕심을 느끼게 되지는 않을까? 발터가 그러한 대접을 받은 후에 당연히 해야 되는 다정한 작별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에크베르트의 생각이 미쳤다. 인간은 마음에 한 번 의심이 일어나면 모든 사소한 일에서도 의심의 꼬투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에크베르트는 자신의 친구를 비열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으며 마음속에서 비난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는 이런저런 상상으로 밤새 뒤척였으며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베르타는 아파서 아침을 먹으러 나올 수 없었다. 발터는 그것에 대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았으며 에크베르트에게는 상당히 무심한 태도로 작별을 고했다. 에크베르트는 그의 행동을 납득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열이 난 채로 누워있는 아내를 찾아갔다. 그녀는 전날 밤에 털어놓은 이야기가 자신을 이렇게 흥분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이후 발터는 친구의 성을 아주 가끔 방문했으며 그가 올 때마다 하찮은 몇 마디 말을 던진 후에 가버렸다. 그의 이런 행동은 에크베르트의 마음을 심히 괴롭혔다. 그는 설상가상으로 베르타에게도 발터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못하였다. 이제는 누구나 그에게서 내면적인 불안함을 감지하게 되었다. 베르타의 병은 점점 더 예사롭지가 않게 되었다. 의사는 불안해졌다. 그녀 뺨의 혈색은 사라지고 눈에는 점점 더 열이 있었다. 어느 날 아침에 그녀는 하녀들에게 휴가를 주고 남편을 침대 옆으로 불렀다. 여보, 라고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저는 당신에게 그 자체로는 단지 하나의 의미 없고 사소한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을 고백해야겠어요. 그 일은 저를 거의 이성을 잃게 만들고 있으며 제 건강을 몹시 해치게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그렇게 자주 말하면서도 오랫동안 제가 돌보았던 조그만 개의 이름을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번도 기억해내지 못했던 일을 당신은 아시잖아요. 그날 저녁에 발터가 작별하면서 갑자기 제게 말했답니다. 저는 당신이 조그만 개 슈트로미안에게 어떻게 먹이를 주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그는 이름을 추측해서 말했을까요?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입 밖에 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운명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 이상한 일이 제 상상 속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려 애써보지만 이것은 사실이며 단지 너무나 생생하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그 이름을 기억해내도록 만든 순간 저는 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에크베르트, 무슨 생각이 드세요? 에크베르트는 깊이 마음의 동요를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아내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며 곰곰이 생각한 후에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던진 채 방을 나왔다. 성의 외딴 방에서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성대었다. 발터는 수년 동안 에크베르트가 사귄 유일한 친구인데 바로 그의 존재가 자신을 압박하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단지 이 유일한 존재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그는 기쁘고 가벼운 기분일 것 같았다. 그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사냥을 떠나기 위하여 석궁을 집어들었다. 거세게 폭풍이 휘몰아치는 겨울날이었다.
산에는 눈이 깊이 쌓였으며 나뭇가지는 아래로 휘어져 있었다. 그는 여기저기 정처 없이 돌아다녔으며 이마에는 땀이 솟았다. 들짐승 한 마리도 마주치지 않았고 이것이 그의 불쾌감을 가중시켰다. 갑자기 그는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나무에서 이끼를 모으고 있는 발터였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는 석궁을 겨누었다. 발터는 뒤돌아보았으며 무언으로 위협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는 사이에 화살이 날아갔으며 발터가 푹 쓰러졌다. 에크베르트는 가벼운 안도감을 느꼈으며 그럼에도 오싹한 느낌이 그를 자신의 성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헤매었다. 그가 성에 도착했을 때 베르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발터와 그 늙은 여자에 대하여 많은 말을 했다. 에크베르트는 오래 쓸쓸한 고독 속에서 살았다. 항상 발작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했으며 그의 아내가 들려준 이상한 이야기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음에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 자책감에 견딜 수가 없었다. 친구를 살해한 일이 그의 눈앞에 끊임없이 어른거렸으며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질책을 그만둘 수가 없었다.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그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대도시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모임과 파티에 참석했다. 친구나 누군가를 통하여 자신의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다시 발터를 회상할 때면 그는 새로운 친구를 찾겠다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를 치곤 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친구와의 우정도 오직 불행만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는 베르타와 함께 오랫동안 평온하게 살았으며 발터와의 우정은 그를 몇 년 동안 행복하게 했으나 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그의 삶에서 억지로 떨어져 나가고 보니 어떤 순간에는 그의 인생이 현실 속의 삶이라기보다는 마치 이상한 동화같이 여겨졌다. 젊은 기사인 휴고가 조용하고 침울한 에크베르트와 교류를 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하여 진정한 호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젊은 기사와의 예기치 못한 우정을 별것 아니라고 여길수록 그 우정에 너무 빨리 반응하게 된 것이 에크베르트에게는 신기할 정도로 놀라웠다.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있었고 이 낯선 사람은 에크베르트에게 모든 가능한 호의를 베풀었으며 이제는 두 사람 중 누구도 혼자서 말을 타고 야외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모든 모임에 약속을 하고 나가서 만났으며 곧 두 사람은 때려야 뗄 수 없어 보였다. 에크베르트는 단지 잠깐 동안 명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휴고가 자신을 착각해서 좋아하고 있음을 또렷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휴고는 그를 몰랐으며 그의 내력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휴고가 진정한 친구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에크베르트는 한 번 더 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럴 때면 다시 의심이 솟았으며 자신을 싫어하게 되리라는 공포가 고백을 못하게 만들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비열함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 말고 어느 누구도 자신을 존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소풍을 나갔을 때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며 휴고에게 살인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에크베르트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 시내로 들어갔다. 바로 신뢰의 순간에 의심을 품게 됨은 그에게 내려진 천벌인 것 같다. 왜냐하면 둘이서 연회장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전동불빛 속에서 친구의 표정이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휴고의 얼굴에서 음흉한 미소를 알아챘다고 믿었으며 휴고가 자신과 거의 말을 않고 있음과 참석한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음도 에크베르트의 주의를 끌었다. 항상 에크베르트를 적으로 간주하고 종종 에크베르트의 아내와 재산에 관하여 이상야릇하게 질문을 던져왔던 나이 많은 기사가 모임에 참석해 있었다. 휴고는 이 늙은 기사와 어울려서 둘이서 오랫동안 에크베르트를 가리키면서 은밀히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에크베르트는 이제 그의 그릇된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자신의 비밀이 알려졌다고 믿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났다. 에크베르트가 여전히 그쪽을 응시하자 갑자기 발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의 모든 표정, 에크베르트에게 너무나 익숙한 모습. 그가 계속 그쪽을 바라보자 누구도 아닌 발터가 나이 많은 기사와 말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에크베르트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제정신을 잃고 황급히 뛰쳐나갔다. 그 밤에 그는 도시를 떠나 수없이 길을 헤맨 끝에 성으로 돌아왔다. 불안한 유령처럼 그는 이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서둘러 돌아다녔으며 이런저런 끔찍한 상상으로 빠져들었다. 더 끔찍한 것은 잠을 청해도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자주 그는 자신이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으며 단지 상상에 의하여서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발터의 모습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 점점 더 수수께끼처럼 여겨졌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하여 여행을 떠날 결심을 했다. 우정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희망을 이제 영영 포기했다. 그는 정처 없이 길을 떠났다. 물론 그는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경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말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2, 3일 달린 후에 그는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바위로 둘러싸인 미로에서 방향을 잃은 것을 알게 되었다. 드디어 그에게 좁은 길 너머 폭포를 지나가는 길을 알려주는 농부를 만났다. 에크베르트가 고맙다는 표시로 농부에게 동전을 주려고 하자 농부는 동전을 거절했다. 에크베르트는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이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발터라고 쉽사리 믿고 있으니 말이야. 그리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 실제로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발터였다. 에크베르트는 말이 달릴 수 있는 한 빨리 달리도록 박차를 가하여 너무 기진한 말이 그의 발밑에 쓰러질 때까지 목초지와 숲을 달려갔다. 말이 쓰러진 것에 개의치 않고 그는 이제 걸어서 앞으로 나아갔다. 꿈속에서 그는 언덕을 올라갔다. 가까이에서 기운찬 개 짖는 소리와 자작나무가 살랑거리며 내는 소리에 뒤섞여서 황홀한 음색으로 부르는 노래가 귀에 들린다고 생각했다. 숲속의 고독이 나를 다시 즐겁게 하네. 어떤 고통도 없을 것이며 이곳에는 질투도 없네. 한 번 더 나를 즐겁게 하네. 숲속의 고독이. 이제 에크베르트의 의식과 감각은 완전히 사라졌다. 바로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혹은 이전에
베르타라는 여자의 꿈을 꾼 것인지라는 수수께끼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가장 환상적인 일이 가장 일상적인 일과 뒤섞여 있었다. 그의 주위의 세계는 매혹적이었으며 그는 어떤 생각도 어떤 기억도 나지 않았다. 등이 굽은 늙은 여자 한 사람이 기침을 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느릿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네가 내 새를 가져갔지. 내 진주도 가져갔지. 내 개도 데려갔지. 그에게 소리쳤다. 봐라, 아기 스스로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내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네 친구 발터이고 또 휴고란다. 하느님. 에크베르트는 조용히 웅얼거렸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큰 고독 가운데에서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베르타는 너의 누이 동생이야. 에크베르트는 땅바닥에 쓰러졌다. 왜 베르타는 내가 원한을 품도록 만들고 떠났을까? 그러지 않았더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좋게 끝났을 텐데. 그녀의 시련 기간이 거의 지나갔었거든. 그녀는 양치기에게 맡겨져 양육된 기사의 딸인데 바로 네 아버지의 딸이야. 왜 나는 항상 이 끔찍한 일을 예감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에크베르트가 소리쳤다. 너는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이 일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이 딸을 키우게 할 수가 없었지. 다른 여자의 소생이었기 때문이야. 에크베르트는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죽어가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다. 희미한 혼돈 속에서 그는 늙은 여자가 하는 말과 개 짖는 소리와 새의 되풀이되는 노래를 듣고 있었다.